신청국 지도자 여러분, 평화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35회 신통일한국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미래를 이끌 청년 세대를 주제로 열리는 이 대회에 이 포럼의 발표자로 저를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유경득 회장님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신 조용태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에 보니까 젊은 지도자분들도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발표한 다음에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많은 토론을 해주시면은 또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선문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선문대학교 안에 건화기념을 연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건화기념 연구원 중에서 선학평화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 문선명 총재님께서 성화하신 이후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그런 평화 사상과 그 실천에 대해서 좀 보다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좀 더 집중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생긴 것이 선학평화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래서 한국평화종교학회라는 학회를 만들어서 여러 학자들과 함께 저희 선문대학교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학자들과 함께 그 연구를 선양을 하고 있고요. 그 교수님들과 함께 평화와 종교라는 그런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와 종교라는 학술지가 2018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등록이 되어서 지금 다른 여러 학자들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평화사상이나 그 실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면서 학술지 발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선문대 신학과에서 한학자 총재님께서 천주 평화사관학교라고 해서 UPA라고 하는 청년 지도자 양성 과정을 만들어 주셨기에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청년 세대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저는 이제 공생공용 공의주의, 저희 이제 건화기념과도 연결되는 공생공용 공의주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한 연구자이다 보니까 오늘 연구를 주제를 받았을 때 청년 세대에 대해서 또는 청년 정치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한국 청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공영주의로 본 한국 청년 정치라는 제목으로 좀 연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관심이 있었던 좀 연구 주제다 보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더 많은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먼저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청년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7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이 마크롱 대통령이 만 39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였을 뿐만 아니라 G20개국 중에서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혹시 충격을 느끼시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진성배 이사장님께서 젊은 학자들이 물리학을 공부해야 된다, 더 열정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눈을 좀 피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실 때 되게 젊은 학자다, 또 젊은 교수다, 신진 학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젊은 그런 연구자로서 또는 학자, 교수로서 보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미 좀 나이가 들었습니다. 50대에 들어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 39세의 대통령이 유럽에, 그것도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는구나, 그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2019년에는 핀란드, 우리가 이제 핀란드가 우리 한국하고 같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핀란드의 총리로서 34세의 나이에 젊은 여성이 산나 마린이라는 총리가 임명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정부 수반이죠, 총리면. 그래서 세계 최연소일 뿐만 아니라 여성 정부 수반으로서 이 총리가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유럽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하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다 아시겠지만 30대 당 대표가 선출되고 또 20대 여성이 공동 비상 대책위원장에 임명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한국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한국에서도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등장하는가, 내심 조금 기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출하게 되었죠. 물론 각각의 그 사람들이 조금씩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비상적인 상황 또는 그 거대 정당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젊은 세대들이 그 위기 돌파를 위해서 어떻게 이용당한 것이 아니냐, 토사구팽이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런 식으로 임시 방편적으로 젊은 정치인을 일단 소비하고 그다음에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에 아시겠지만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 늦게 만 18세 나이에 선거권이 부여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청년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청년 정치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치가 젊어질 수 있는가, 또는 청년들이 어떻게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2018년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통일 한국을 지향하고 있고, 아까 진성배 원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많이 깊이 있는 참부모 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사상에서 이제 공생, 공영, 공의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의, 그 중에서도 공영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상사회, 지금 현재 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가 실현되었을 때 정치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런 공영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두 전 인류가 형제가 되는 그런 정치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공영주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관점이지만 그 관점에서 한국 청년 정치를 바라본다면은 어떤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영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상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공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현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생각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런 제의가 와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좀 정리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문선별 한학자 총재께서는 누구보다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세대로서 청년을 사랑하고 격려해 주셨던 분입니다. 저 또한 20대부터 여러 번 우리 문선별 한학자 총재님을 만나 뵙기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20대부터 이런 문선별 한학자 총재님을 만난 분들도 계시고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지금까지 새로운 삶을 좀 더 도전하고 평화를 위한 삶을 결의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청년들을 사랑한 그런 문선별 한학자 총재님이셨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형제주의 정치 또한 현실 세계에서 시도가 된다면은 청년을 중심으로 또는 청년부터 시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공영주의로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만약에 꿈꿔본다면은 청년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러한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이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청년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논문으로 써가지고 주최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이 논문을 다 이렇게 같이 읽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서 PPT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청년의 나이를 몇 살로 볼 것인가, 이것도 이제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좀 더 청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 세대를 말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청년의 나이가 예전보다 조금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청년의 나이를 19살에서 39세까지, 우리가 2030 세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뜨거우면 청년이다, 이렇게 심리적인 거를 말씀하셔서 나는 청년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에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청년 정치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 2030 세대가 하는 정치,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정치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 선거 또는 대의원 선거를 통해서 대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이 대표자, 그러니까 모든 일반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어떻게 선출하는가에 따라서 정치에서는 두 가지 모델을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소세계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세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의기관, 우리가 이제 보통 국회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국회가 사회 구성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 또는 청년과 중년과 노인의 비율, 이런 것들이, 또는 다문화 가정의 비율,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대표자들에게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세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아무래도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계층, 인종, 성별, 이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경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정치에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모델로 정당 대표 모델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정당 대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을 주장하는 어떤 정당, 그 정당의 대표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청년이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 대표 모델입니다. 그런데 정당의 대표를 뽑을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인구학적 비율이 높고 투표율이 높은 집단일수록 대표로 선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표를 거쳐서 되는 다수 대표제보다는 비례 대표제가 높은 나라에서 아까 소세계 모델과 같이 다양한 계층이 대표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집단에 어떤 집단이 정치 참여 의지가 강할수록 대표 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당 대표 모델이 되다 보면은 이 소세계 모델이 보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 비율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투표율이 높고 어떤 사람들이 더 인구수가 많은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 정치를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배경적인 것을 알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청년 세대가 굉장히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저출산 모델이라고, 이제 저출산이 되게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제일 왼쪽이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에 보시면 20대, 30대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위에 있던 것이 쭉 내려와서 2020년이 되면서는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죠? 그래서 청년 인구가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2030 그 세대들이 굉장히 감소되는데 비해서 60대가 굉장히 많이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투표에 나오는 사람,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2030 세대보다는 60대 이상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청년 세대들이 전부 다 투표에 참여해도 모자랄 판에 이 표를 보시면 20대, 30대들이 투표율이
20대 같은 경우는 46% 평균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65세 이상은 9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권자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선거에서 당연히 60대 이상의 더 많은 표를 차지하고, 그 사람들이 인구 수도 많고 60대 이상의 세대가 인구 수도 많고 투표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년 세대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역대 국회의원의 연령별 당선 비율을 보면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추이를 쭉 보면은 20대, 30대, 40대까지가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60대, 이게 위에 올라가는 건 50대입니다. 지금 50대하고 구분을 해놨는데요. 50대들은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20대, 30대들, 40대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정치의 대표자로서 선출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청년으로서 정치를 시작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청년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선택되기가, 그러니까 대표자로 선출되기가 힘들다 보니까 지금 연령별 당선 비율을 볼 때 40대 이하는 거의 당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의 정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윤영호 본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연구 통계 조사를 보면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청년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OECD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30대 미만은 밑에 미국이나 독일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40세 미만, 45세 미만으로 봤을 때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 모두 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이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소 대표성이라고 하는데요. 청년 세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수도 작고 그렇지만 인구 그 비율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수가 지금 청년 지도자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년 세대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노인 세대가 유권자 수도 많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자원 재분배 과정, 그러니까 복지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로 정치다 또는 실버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세대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물론 그들이 뭐 능력이 없고 나약하고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고령화로 인해서 청년 세대들은 앞으로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복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불리한 분배, 또 불리한 복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대 간의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세대들은, 과거의 지금 현재 60대, 70대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을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셨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느라고 가장 고생한 그런 세대이지만, 그분들이 누렸던 혜택에 비해서 지금 청년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이렇게 아까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은, 청년 세대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2020년 가까이 되면서 2010년 이후에 유럽에서 청년 정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에 비해서 한국은 정치적 구심점으로서 어떤 청년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세대들의 정치 불신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공영주의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공영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천부주의를 중시한 형제주의 정치라고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본심이 회복되어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개개인의 양심이 회복된 사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만인의 공동 참가 정치를 추구하고 있고, 만인이 서로 형제로 느끼면서 형제에 의한, 형제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영주의 정치 관점에서 한국 정치, 청년 정치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크게 볼 때 하늘 부모님 아래 한 형제의 관점으로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그러면 누가 더 주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가 할 때 우리 공영주의 또는 통일사상에서는 명백하게 노인 세대보다 주인이 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먼저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이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학생들하고 제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누가 먼저 노력해야 되는가? 당연히 스승인 제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노인 세대가 먼저 내리 사랑을 주면 당연히 청년 세대들이 올리 사랑을 반대로 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의 문제다, 이렇게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의 문제는 사실은 미래를 위한 공동의 문제입니다. 누구든 나이가 들어가고 이 청년 세대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이끌 세대가 되기 때문에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청년 정치에 대해서 청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생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수준이 우리의 미래의 수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먼저 나이 든 세대로서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그들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청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안이 없다, 이런 신통일한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청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청년들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선명 하나사 총재님께서는 뭐라고 여러 말씀 중에 있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청년입니다, 이런 대답을 가장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요. 우리 한학자 총재님만 해도 저희 학과의 학생들을 볼 때 너무 밝은 표정으로 행복하게 말씀하시는 거 볼 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들 청년들은 개방적인 마음으로 기존의 질서와 사회로부터 자유롭게 새로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세대이고, 그런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청년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2년에 문선명 총재님이 성화하신 다음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학자 총재님께서 미래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점 사업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고 UPA와 YSP 등을 통해서 청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유경득 회장님부터 전체 지도자분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영주의 관점에서 그러면 한국 청년 정치에 위해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가장 제도적인 부분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청년국을 이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먼저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대표자들이 좀 더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 지금 현재와 같은 다수 대표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국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제 비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입니다. 유럽이 아까 이렇게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선거 제도를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도록 고쳤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이런 변화가 사실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같이 하고 있는 혼합대표제를 하고 있는데요.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 할당제도 좀 더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우리가 여성들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 할당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청년 할당제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 세대의 선거 비용이 지금 같은 선거 제도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서 또는 다수 대표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도 좀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NGO에서 후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신충청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고 충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고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UPF와 YSP가 같이 청년 정치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아까 엄윤영 처장님께서 소개하실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4살 때부터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공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2008년에 가정당 본부에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당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정치 현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선량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UPF에서 생활정치 아카데미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일본의 마스시다 정경숙 같은 정치 지도자 양성 과정을 만들려고 구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YSP를 중심으로 UPF가 결합이 되어서 그런 생활정치 아카데미와 같은 청년 정치 학교를 운영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서 종교가 많은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반영되면서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는 젊은 세대들이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종교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 종교가 공공의 영역에서 좀 더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최근에 공공신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부분이 오히려 저희 YSP와 UPF 또한 나아가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도 아주 커다란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 2005년부터 지금 이렇게 청년 세대가 정치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라는 게 변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은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가야 되는 청년 세대들은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을 결정하지 마라. 당신은 2050년에 몇 살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청년 총회라는 것이 결성되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툰베리라고 하는 어린 여학생이 이렇게 학교 파업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때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유럽에서 미래 세대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통일 한국의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청년 정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이제 저는 청년이 이제 조금 지나가고 있어서 물론 저 청년이지 막 이렇게 더 각오를 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물론 마음의 각오는 있습니다만은 이 저보다 젊은 청년들을 미래의 주역으로 존중을 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신통일한국의 미래도 밝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런 주제로 열린 포럼이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